무안국제공항에서 비극적인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인 지난 7일,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에서 새의 깃털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시작점에 조류 충돌이 있었음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미국에선 매년 10,000건 넘게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는 500건이 넘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도 10건이나 됩니다. 조류 충돌 사고의 70%는 이 착륙 중인 고도 500피트, 약 150m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활주로 주변 고도 150m 이하에서 새들을 쫓기 위한 장비들로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폭음 경보기 11대, 경보기 11대, 엽총 4자루, 확성기 1대, 서치라이트 1대, 순찰 차량 1대가 전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폭음 경보기와 엽총 정도만 실제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 대학교 항공학부가 실습용으로 쓰는 비행장의 도움을 얻어 국내 일부 공항에서 쓰는 이동용 폭음기의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이 폭음기는 활주로 인근의 새떼를 향해 LP 가스를 터뜨려 쫓는 장비인데요. 실험 결과 300m까지 폭음 경보기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고막을 자극하니까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전 세계 공항에 대략 한 98% 정도는 이런 가스 폭음기를 사용하고 있죠. 새떼들이 많이 서식하는 인근 호수에서도 실험해봤는데 폭음기를 터뜨리니까 새떼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무안공항에는 폭음기 11대가 설치돼 있는데 문제는 모두 고정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방향을 조정해 날아오는 새떼를 향해 터뜨릴 수 없었던 겁니다. 공항에서는 한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수평 360도, 그 다음에 상하로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10분마다 1회씩 터져라, 15분마다 1회씩 터져라 라고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조류가 이동하는 그 시기를 감지를 못하죠. 앞서 취재팀이 실험에 쓴 이동형 폭음기는 대당 1억 원이고요. 무안공항의 고정형 폭음기는 대당 5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있겠죠. 고정형 폭음 경보기로 대응할 수 없을 땐 조류 충돌 예방 요원이 직접 엽총으로 공포탄을 쏴서 새떼를 쫓아내야 하는데요. 공포탄 소리로 새를 쫓을 수 있는 반경은 약 50m 정도입니다. 한 50m 정도 반경이 됩니다. 혼자 하긴 버겁죠. 조류가 이게 몇천 마리가 몇만 마리씩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폭음 경보기와 엽총만으로 조류 충돌 예방이 가능할까요? 김포와 제주공항엔 조류 충돌 예방 요원이 20명이 넘지만 무안공항은 4명, 하지만 사고 당시엔 1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무자 1명이 2.5km 길이의 활주로 최대 150m 고도까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고정형 폭음기 11대와 직원 1명이 엽총 1자루 갖고 새떼를 퇴치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한 4-5명 정도 조가 돼야 그 퇴치가 효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무안공항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 15개 공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류 퇴치 장비는 폭음 경보기와 엽총입니다. 근무자 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재래식 장비를 이용해 새떼를 쫓는 건 무안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폭음 경보기와 엽총 모두 큰 소음을 내서 새를 쫓아내는 방식이라 새가 적응할 경우 둔감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향성 음향 퇴치기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장비 한 대에 3억이 넘는 높은 비용 탓에 국내 공항 중 인천과 제주공항만 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데시벨로 새들의 고막을 자극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그 지역에서 이탈해버리죠. 유럽에선 폭음기나 총포 외에도 레이저를 이용하고 있는 공항들도 있습니다. 기러기처럼 높이 나는 새들을 쫓아내기에는 폭음기와 총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조류 퇴치용 레이저 도입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한 곳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에 있는 새, 또는 즉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여기다가 조금 출력이 낮은 그런 장비들을 공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 상황에서 레이저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해외에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탐지 방식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육안으론 최대 2km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조류 탐지 전용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해 기술에 쓰이는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은 공항 반경 10km 내에 있는 새 한 마리까지 탐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새떼의 경우에는 최대 22km 밖에서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지난 2003년 미국 공군이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도입 이후 조류 충돌 발생률은 무려 50%나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공항에서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울보르 공항은 도입 이후 80%까지 조류 충돌 발생률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레이더를 쓴다고 이렇게 사고 발생률이 준다고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멀리 있는 새를 서둘러 발견해서 더 이른 시점에 여객기에 알려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여객기는 착륙을 앞두고 시속 267km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라면 날아오는 새를 발견하고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항로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류와 아예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Tells us where the problem is, gives us some direction on where to manage it. You have plenty of time to send that aircraft around or divert them to another place. 하지만 국내에서는 충남 서산에 있는 군공항 한 곳을 제외하곤 조류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공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산 공군기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류 탐지 레이더는 새가 공항 반경 약 10km 전에서 움직이는 걸 활동하는 걸 포착할 수가 있어서 미리 그 레이더에 보이는 영상을 보고 조종사한테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레이더로 봤다면은 조종사한테 아마 관제사가 틀림없이 복행을 지시해서 무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레이더 장비는 미국의 디텍트와 네덜란드의 로빈 레이더의 제품들입니다. 디텍트의 경우 장비 가격은 대당 10에서 15억 수준이고 로빈 레이더는 대당 30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한다면 최대 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는 항공사 아니면 승객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공항이 나서서 도입할 유인이 낮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안공항은 재작년에만 253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국내 대부분 공항은 코로나를 거치며 천문학적인 적자가 누적돼 있습니다. 공항 입장에선 1년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조류 충돌을 대비해 수십억 원 장비를 들이는 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결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류 충돌을 될 뻔했다. 왜 이 조류 퇴치를 안 해주냐? 지금 밑에 하고 있는 거냐? 타워에다 항의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다 이유는 핵심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을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 딜레마에 누구나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해외의 모든 공항들도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허드슨강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09년 이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늘리면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한 공항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조류 탐지는 물론 조류 퇴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간사이 지방의 국제공항 3곳은 지난해 3월부터 활주로 인근에서 고주파수의 음파를 방출하는 스피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비용은 대당 35만 엔, 우리 돈 320만 원 정도로 국내에서 쓰이는 음향 퇴치기보단 훨씬 저렴한데 운영 결과는 올해 3월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10ヶ月の中で、月にもよりますけれども、5割から7割ぐらいはバードストライクというか出現率も減少し、バードストライクも減少したと。 이처럼 미국 등 주요국들은 조류 충돌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보단 이용객의 안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며 안전을 뒤로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떨어진 흑산도. 신공항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조류 충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곳이 흑산공항의 활주로가 들어서게 될 부지입니다. 매년 봄, 가을철마다 시베리아와 동남아를 오가는 철새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벌새 같은 경우는 3만 마리 가까이 이상이 만약에 뭉쳐서 이동을 하게 되면 항공 개체와 충돌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조류 대체 서식지. 공항 인근에 습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 인공 쉼터를 7곳이나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섬이 크지 않다 보니 공항에서 대체 서식지까지 거리가 짧게는 2km, 멀어야 7km 안에 있다는 겁니다. 20-30km에 달하는 조류 활동 영역을 감안하면 새들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항 가까이로 불러 모으는 꼴입니다. 흑산도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새의 충돌 위험을 낮출 수가 없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엉성한 대책이 걸러지지 못하는 건 현 환경영향평가 제도 탓이 큽니다. 이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시 새들의 보호 같은 생태 보존이 목적이다 보니 비행 안전성보다 조류 보호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 안전 문제까지 제도에 다 담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자연적인 부분과 안전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영국의 경우 새들의 안전을 지키는 왕립조류협회는 물론 비행 안전을 검토하는 조류충돌 전문 검토기관도 공항 입지 선정 평가에 참여합니다. 또 현재 공항시설법으로 기존 공항 인근에는 조류 유인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터 선정 때는 조류 충돌 위험을 고려한 주변 환경 기준도 명확히 없어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오전 8시 57분 50초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을 주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1초 뒤 조종사들은 여객기 아래 조류가 있다고 대화했고 다시 39초 뒤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기록이 중단된 시점에 여객기는 활주로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도는 약 150m, 속도는 시속 약 298km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이 시점에 보통의 착륙 때보다 사고기의 고도가 높았다며 조종사들이 이미 여객기 고도와 출력을 높이던 상황으로 추정했습니다. 1.1마일이면 대략 한 300피트 정도 되는데 지금 498피트면 이미 상승 상태를 잡은 거거든요. 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즉 조류 충돌로 전원이 셧다운된 건 조종사들이 상당한 규모의 새떼를 인지하고 추진력을 최대한 올려 고도와 속도를 높이던 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경보가 늦었느냐. 관제탑에서 탐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 이후 시계 방향으로 선회한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둔덕과 충돌했고 2개 엔진은 모두 둔덕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체 앞쪽 부위는 둔덕으로부터 200m 밖까지 흩어졌습니다. 공개된 예비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조사당국이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규정된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엔진과 부품, 방위각 시설 등을 정밀 검사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